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다들 아시죠? 미천한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든 갚으려고 한다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은혜를 갚기는커녕 원수로 갚는 놈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저도 한때는 내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 알았어요. 결혼 20주년을 앞두고 돌연 어린 여자랑 살아보겠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놈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우연히 남편과 재회하게 되었는데 1년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남편 몰골을 보고 엄청 놀랐지 뭐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지난 20년 동안 제가 모르고 살았던 기가 막힌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세상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은 기분에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4천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봤어요. 집값이 오른 만큼 전세 보증금도 많이 올라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혼 적령기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봤을 때 그 나이에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은다고 그런 큰 돈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결국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거나 은행에 빚을 내서 신혼을 시작한다는 얘긴데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결혼을 하던 20여 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랑 남편도 결혼자금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상고를 졸업하기도 전에 작은 광고회사에 취직해 할머니 병원비를 책임지며 살고 있었어요. 제 나이에 비해 버거운 책임이었지만 저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저를 난전해서 생선을 팔아 키워내신 분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서로 저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아빠가 저를 할머니 댁에 맡겼는데 맡길 때는 곧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락도 한 번 없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버거우실 텐데 혹까지 달게 됐으니 얼마나 걱정이셨겠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끝까지 저를 시설에 보내지 않으시고 저를 키우셨어요. 엄동설안이고 삼복더이고 시장바닥에서 생선을 팔면서 말이죠. 비록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불안한 생활이었지만 저는 할머니라는 버팀목이 있어서 외로운 줄 모르고 자랐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놀릴 때도 속상하긴 했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어요. 도시락 반찬으로 햄이나 돈가스가 아닌 고등어 조림에 김치를 싸온다고 놀릴 때도 하나도 창피하거나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고등어 조림을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했고 가질 수 없는 거를 바라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걸 어릴 때부터 터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답지 않은 이런 모습이 할머니가 보시기엔 가슴이 아프셨던가 봐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놀렸다는 걸 아시고는 제 옷을 빨 때면 섬유유연제를 넣고 헹궈주셨어요. 할머니 옷은 빨래비누로만 빠는데 말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걸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굳이 상고에 진학한 이유가 빨리 취직해서 할머니가 힘들게 일하지 않으시도록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럴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 같았어요. 아직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할머니는 벌써 기억을 잃어가시니까 제게 있어서는 삶의 목표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반장님 도움으로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고 자원봉사자들 분들의 도움도 받아가며 할머니를 모실 수 있었지만 1년도 안 돼서 할머니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저를 알아보는 시간보다 못 알아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거든요. 툭하면 집을 나가셔서 경찰 아저씨 도움으로 할머니 찾는 걸 반복하고 잠깐이라도 저나 자원봉사자분이 자리를 비우면 가스불을 켜서 불을 낼 뻔하거나 쓰레기를 온 집안에 풀어헤치기도 하셔서 결국엔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아온 저로서는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매일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3학년이 되고 현장 실습도 나가야 하고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받아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가 기억을 하시든 못하시든 내 손으로 돈을 벌어 할머니 내복도 사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단팥빵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취업이 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샀던 게 단팥빵이었어요. 빵집에서 한 봉지 가득 단팥빵을 사들고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까지 가는데 기뻐서 들뜬 마음과 서글픈 마음이 동시에 떠오르더라고요. 봉지 가득 단팥빵을 담아도 돈 10,000원어치도 안 되는데 할머니는 그 빵 하나 혼자 드시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셨었거든요. 제 손에 빵을 쥐어주시고는 제가 먹다 남긴 거나 드시곤 했으니까요. 이제는 할머니가 원하실 때마다 단팥빵을 사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정작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게 됐으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단팥빵 사가는 건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다 드시는지 다른 분들이 드시는지 그것도 아니면 상해서 버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할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매번 요양원에 갈 때마다 단팥빵을 사가는 빵집 사장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단팥빵을 많이 좋아하나 보네. 아가씨 덕분에 우리 빵집 공장장이 단팥빵에 특히 신경을 쓴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공장장 한번 만나보지 않겠어? 내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진국이야. 요즘에 그런 청년도 없다고. 성격도 좋지, 부지런하지. 게다가 제빵 기술도 최고지. 만나보면 후회 안 할 거야. 어때? 생각지도 못한 소개팅 주선에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서 있는데 그때 가게 안쪽 빵 공장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갖고 온 빵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발갛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이 빵집 아저씨가 말하던 바로 그 공장장이라는 걸요. 머리 위로 길쭉하게 솟은 모자를 써서 그런지 키가 꽤 커 보이더라고요.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인상은 착해 보였어요. 한마디로 호감형이었어요. 딱히 소개팅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싫진 않았어요. 빵집 사장님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가 빵집에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길이 빵 공장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공장장 얼굴을 훔쳐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어색한 분위기 속에 빵집에 드나들었는데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공장장과 의외의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출근길 버스 안이었어요. 제가 타는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 사람이 버스 안에 버젓이 남아있는 게 의아해서 몇 번이나 곁눈질로 살폈어요. 그러다 눈길이 마주쳤는데 공장장이 먼저 목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얼떨결에 저도 인사를 하고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개를 돌렸는데 마음은 자꾸만 공장장이 있는 쪽으로 쏠리더라고요. 출근길 버스 아니라서 사람들이 수시로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고 어느 지점을 지난 순간부터는 뒤쪽에 앉을 자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쪽에 서 있었고 공장장은 뒤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빈자리가 난 걸 알면서도 선뜻 그쪽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돌아보니 공장장이었어요. 저기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빈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괜찮다고 사양하려는데 하필 그때 버스 기사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휘청거리게 됐고 어이없게도 공장장이 말한 그 자리에 털썩 앉게 되었지 뭐예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리 위에서 공장장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쉬는 날이라서 본가에 가는 중이에요. 네? 아, 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상황 설명을 하는 공장장을 보니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앉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공장장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도 얘기를 이어갔어요. 처음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까 딴에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거는 것 같아서 저도 진지하게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30분가량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공장장이 어린 시절부터 왜 제빵사가 됐는지, 형제 관계부터 앞으로 꿈에 대한 것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회사 근처에 도착해 먼저 내리지 않았다면 몇 시간을 더 들어야 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제 일상은 회사와 집,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 이 세 곳이 다였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도 회사 사람들과 요양원 사람들이 고작이었고요. 제 또래의 이성과 일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보는 건 몇 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살짝 들뜨기도 했던 것 같아요. 팍팍하던 제 일상이 남들처럼 평범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시절 제 머릿속에는 내가 해나가야 할 것들밖에는 없어서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장과 대화를 나눈 30분 동안은 저도 평범한 20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빵집에 들릴 때면 공장장은 기다렸다는 듯 홀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전보다 친근한 표정으로 인사를 해주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나름 긴장한 티는 났지만요. 우리 두 사람의 달라진 모습에 빵집 주인은 자기 몰래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냐고 놀리면서도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급게 하루는 연극표를 주면서 주말에 데이트라도 하라고 하더군요. 공짜 연극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서로 끌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저로서는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해화동에 가보는 것도 처음이고 연극 관람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특히나 그걸 이성과 함께 보는 거라서 더더욱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죠.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정도로 생애 첫 데이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 저도 그렇고 공장장도 그렇고 청춘을 즐길 만큼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당시 공장장은 저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고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모 집에서 살았어요. 넉넉치 않은 집에 군 식구로 살게 돼서 눈칫밥을 좀 먹었죠. 어릴 때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빵을 실컷 먹으려고 제빵일을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하루 세 끼 빵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좋아하는 건 단팥빵인데 그래서 단팥빵만큼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세희 씨도 단팥빵을 제일 좋아하죠. 네? 아, 저는 소시지빵을 좋아해요. 단팥빵은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한테 가져가느라 샀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또 세희 씨가 주말마다 단팥빵을 한 봉지 가득 싸가는 걸 보고 단팥빵을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했네요. 그런데 주말마다 할머니 뵈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랑 사이가 좋았나 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엄마 아빠 대신.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처지를 공장장한테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어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창피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볼까봐 그게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던 거지만요. 그런데도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말하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했어요. 어쩌면 상대가 먼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뒤라서 나도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저나 공장장이나 또래들에 비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사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안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인데도 서로 의지하게 되고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비록 시작은 빵집 사장님의 주선이었지만 정작 가까워진 건 서로의 환경 탓이었던 것 같아요. 늘 가슴속에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공장장과 함께 있을 때는 순간이나마 이런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나도 그냥 평범한 20대일 수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가난한 도청춘일지 몰라도 제게 있어 공장장은 유일한 쉼터이자 안식처였어요. 딱히 누가 먼저 사귀자고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우리는 이미 사귀고 있더라고요.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데이트였지만 둘이 있어서 마냥 좋았어요. 그렇게 사귄 지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오지 않기를 바랐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해도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인척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할머니 장례는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세상 경험은 미천하던 저로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유일하게 달려와준 사람이 바로 공장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공장장도 갓 서른이 된 나이일 뿐이었는데도 능숙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었어요. 주변에 딱히 부를 사람도 없고 형편도 안 돼서 장례식 없이 할머니 유골을 납골당에 모셨는데 그마저도 공장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뒤에 제 일상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심적인 부분은 달랐어요. 제 안에 반이 도련해진 것처럼 늘 허전하고 허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나를 위해 고된 인생을 살아내신 할머니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도 버린 나를 키워주신 고마운 분인데 말이죠. 평소라면 통장에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던 월급이 잔고로 남았고 그 돈이 쌓여가는 만큼 할머니께 잘 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더욱 커져갔어요. 그럴 때마다 공장장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제빵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빵공장 근처에서 숙소 생활을 하거든요. 일이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대는 퇴근 후 2-3시간이 고작이었어요. 우리 결혼할까? 그러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잖아. 그럼 동생들 학비랑 생활비는? 결혼하면 못하는 거지. 나도 내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 그래도 돼? 도훈 씨 집에서 그러라고 할까? 고모님이 허락 안 하실 것 같은데.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보다 앞섰던 건 바로 이런 걱정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벌어서 사촌 동생들 학비며 고모님 댁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제빵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제빵 공부를 위해 해외 유학도 많이 가고 대학에 제빵학과도 있어서 고학력자들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요식업계나 제빵업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편도 그런 경우였죠. 남편을 키워준 고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기 자식들은 성적이 안 되는 애를 굳이 지방에 있는 전문대까지 보내면서 조카인 제 남편은 고등학교도 안 보내고 돈을 벌어오게 했으니까요. 제빵사들은 직업 특성상 가게 사장님이 마련해주는 숙소에서 생활하며 숙식을 제공받는데 그래서 매달 버는 월급은 자기 학위에 따라 고스란히 모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은 대부분의 월급을 고모님 댁에 보내고 있었고 결혼 얘기를 하던 그 순간까지도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었어요. 1,000만 원이 다 뭐예요? 100 몇십만 원이 다였는걸요. 그런데도 고모님은 결혼을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대뜸 이러셨다네요. 그럼 생활비는? 너 설마 결혼한다고 집에 생활비 안 보낼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이 결혼 안 된다. 수형이 대학 등록금도 그렇고 수진이도 고3이라 내년이면 대학 진학할 텐데 그 학비는 다 누가 감당해? 기껏 부모 없는 놈 키워줬더니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으러들여? 더 들을 거 없다. 그 결혼은 안 되니까 애들 대학 졸업하면 그때나 해. 여자가 싫다 그러면 헤어지라고.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이라니? 명심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지만 너 힘들 때 먹이고 입혀준 사람은 우리 식구뿐이라는 걸. 그 긴 시간 종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시켜놓고 결혼하라는 말에 남편도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당장 살집 마련하는 것도 한 걱정이었는데 고모님이 이런 억지까지 부리니 화도 나고 그동안 은혜를 갚겠다고 헌신했던 자신의 행동이 그저 호구짓에 불과했다는 사실만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은 평소 마시지도 않던 술을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술에 취한 탓인지 평소라면 하지 않을 넋두리까지 했어요. 적어도 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난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난 그저 돈 벌어다 그 집 식구들 앞에 바치는 머저리 같은 호구일 뿐이었다고. 어째는 가족이라더니. 가족은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한다더니. 왜 나만 항상 희생해야 하는 건데 왜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거냐고. 가족은 개뿔. 다 거짓말이잖아. 애처럼 엉엉 우는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이 나한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무리 먹어도 늘 허기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저 역시도 오랜 시간 할머니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할머니랑 함께 살던 집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결혼식도 필요 없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요. 조카들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거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돈 들어갈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 그때마다 고모님은 당신을 놔주지 않으려고 할 거야. 더 이상 호구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끊어내야 돼. 지금이 아니면 그 언제라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결혼하자. 그 사람들이 욕하면 그 욕 나랑 같이 먹고 살자.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 안 그래? 보다 못한 저는 남편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남편보다 더 강경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여 뒤 우리는 살림을 합쳤고 혼인신고도 마쳤어요. 물론 이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고모님과 식구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횡포를 부렸고 남편이 일하는 빵집까지 수시로 찾아가 있지도 않은 헛소문을 퍼뜨려댔어요. 제가 돈을 목적으로 남편한테 접근했다거나 남편 말고도 주위에 남자가 많다는 둥 순진한 남자 꼬셔서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나게 했다고 떠들어댔거든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가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빵집 사장님은 그 말을 눈꽃만큼도 믿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를 대신해 고모님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싸워주셨죠. 어디서 개소리야? 두 사람 소개해준 게 난데. 그동안 조카 등골 그만큼 빼먹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대도 않는 소리라냐고. 하나뿐인 조카를 남 다 가는 고등학교도 안 보내고 그 어린 걸 빵공작이 밀어넣은 인간이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데 어떻게 자기 핏줄인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돈이 좀 놔줘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내가 오늘까지는 좋게 말로 하지만 한 번만 더 가게에 찾아와서 개소리짓거리면 그땐 경찰 부를 테니 그렇게나 알아요. 빵집 사장님한테 문전박대 당한 고모님과 가족들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빵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당해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조카들까지 나서서 밤이고 낮이고 전화로 욕설을 퍼부어댔고 그렇게 1년 넘게 시달린 뒤에야 우리 부부는 악마 같은 인간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고모님이 연락을 멈춘 건 아니고 우리 부부가 타 지역으로 몰래 이사를 해버렸거든요.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새로운 직장까지 구해서 말이죠. 빵집 사장님은 언제라도 받아줄 테니 잠잠해지면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때문에 더는 사장님께 피해주기 싫었거든요.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사온 우리 부부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남편은 새로운 빵집에 취직을 했고 저는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가게를 구할 만큼의 자금이 없어서 시에서 내준 포장마차에서 길거리 햄버거랑 토스트를 만들어 팔았어요. 근처 대학도 있고 초중고가 밀집돼 있어서 저렴한 햄버거와 토스트는 생각보다 더 잘 팔렸어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남편이 소스부터 재료 손질까지 많이 도와주었는데 한 두어 달 장사를 해보니 남편 도움 없이도 제 힘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재취업이 안 돼서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1년쯤 지나고 보니 잘 될 때는 남편 월급보다 더 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벌어들이기 시작했더니 생각보다 금세 돈이 모이더라고요. 서울을 떠나온 지 2년 만에 월세방을 탈출해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잊고 살았던 고모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일하는 직장으로요. 여보, 아무래도 서울 고모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고모부가 암에 걸리셔서 많이 위독하신가 봐. 병원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라고 했다더라고. 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가라시네.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고는 해도 그래도 남편을 키워주신 분인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 도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장사를 쉬고 남편과 함께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야,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가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뭐. 그 집 식구들한테 당하는 건 나 하나로도 좋게. 그래도 상황이 그런데 심하게 하시게 하겠어. 당신 혼자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둘이 낫지.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자. 아무래도 남편 혼자 보내는 게 걱정돼서 따라 나서려던 거였는데 남편은 끝내 저를 두고 혼자 서울로 갔어요. 그렇게 고모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다던 남편은 그 주 내내 서울에 머물렀어요. 도착한 당일은 병원에 들러 인사를 했고 그날 밤은 고모님 댁으로 끌려가서 밤새 시달렸고 이튿날 오전에 병원에서 고모부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임종까지 지키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장례식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보니 남편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제서야 귀여운 거냐? 여우 같은 년. 왔으면 음식이나 나르고 일할 것이지. 뭘 그렇게 멀뚱거리고 있어? 고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부터 흘기셨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는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밤이 되자 고모님이 저희 내외를 불러 그러시는 거예요. 장례비는 니들이 내라. 보다시피 문상객도 얼마 없어서 돈 날 구멍이 없어. 우리야 니들이 그렇게 야반도주한 이후로 돈이 씨가 말랐는데 가진 게 뭐 있겠니?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어쩌겠니? 살만한 니들이 내야지. 자기 남편 장례비를 대신 내라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염치 없는 건 여전했어요. 우리도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을 옮기면서 있는 돈을 다 끌어쓴 처지라 할 수 없이 적금을 깰 수밖에 없었어요. 길거리 장사를 벗어나 작은 가게라도 하나 장만하려고 매달 조금씩 부었던 적금이었지만 어쩌겠어요. 내 남편 키워준 값 치른다 생각하고 줄 수밖에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약하고 돈을 찾아와 장례식장 대금을 지불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했어요. 하루 휴가 내서 서울에 다녀온다던 사람이 며칠이나 결근을 했으니 그걸 봐줄 주인이 어딨겠어요. 빵집도 장사를 해야 하는걸요. 그래서 남편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저 혼자 벌이로 살게 되었죠. 그래도 제 장사는 비록 길바닥에서 추위와 더위랑 싸워가며 하는 일이었어도 남의 눈치 볼 일은 없잖아요. 며칠 문 닫았다고 손님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게 다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재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으로서 벌이도 없고 기껏 제가 모아둔 돈까지 고모부 장례식 비용으로 써버린 게 못내 미안했던 남편은 대놓고 내색은 안 해도 소가리를 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야, 일자리 나올 때까지 나랑 같이 장사하면 어때? 요즘 손님이 부쩍 늘어서 혼자 장사하기 벅차거든. 그렇다고 사람을 쓰기도 그렇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당 아낀다 생각하고 자기가 좀 도와주라. 안 그래도 저한테 미안해서 그랬는지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재료 손질이며 소스까지 준비해주던 남편이라서 같이 장사를 하는 건 어려울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같이 장사를 하게 됐고 애초에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하려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 그 일이 있기 전까지 함께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는 번듯한 가게도 얻었고 딸아이도 낳았어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부침을 겪어가며 정신없이 살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 우리 부부는 건물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건물은 당신 명의로 해. 당신이 사장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제빵사 그만두고 같이 찌어준 덕에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럼 공동 명의로 할까? 요즘엔 많이들 그렇게 한다는데. 남들은 건물을 살 때 서로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그런다는데 저희 남편은 굳이 제 명의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보다는 제가 돈복이 많은 것 같다나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공동 명의로 해주기로 하고 일단은 제 명의로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이 이러지 뭐예요. 우리 이혼하자. 실은 나 여자가 생겼거든. 나도 남자라고 젊은 여자랑 살고 싶지 뭐야. 집이랑 건물은 당신이 가져. 난 내 소유의 차 한 대면 족하니까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 당신 미쳤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젊은 여자랑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여보, 당신 내가 아는 내 남편 맞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 가은이는 어쩌고? 딸 자식도 버리고 젊은 여자랑 살겠다고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자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툭 내뱉었어요. 그냥 당신이 키워. 나랑 같이 살아봤자 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여자한테 엄마 소리하고 살 수도 없을 텐데. 난 짐 싸서 내일 아침에 집 나갈 테니까 이 이혼 서류에 당신 목 채워서 법원에 제출해. 하루아침에 싹 달라진 남편은
그렇게 옷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집을 나갔어요.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변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면 순순히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혼 서류 제출은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웬 여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신은 제 남편이랑 만나는 여자인데 혼인신고를 해야 하니 빨리 이혼 서류 정리를 해달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제야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나를 떠났다는 것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했어요. 남편과 다시 만난 건 출석 기일이었던 날이었어요.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이후 이혼 확인서를 받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고서야 우리 부부는 20년간의 부부 생활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나도록 남편한테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물론 딸아이한테까지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딸아이를 사랑하기는 했나 의심이 갈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전에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다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글쎄 거기에 남편이 있지 뭐예요. 1년 사이 무척 수척해진 모습으로 주유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 젊은 여자한테 차이고 폐인이 된 것 같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모른 척하고 돌아설까 했지만 한편으로는 꼴 좋다고 욕설이나 실컷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까지 남편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 탓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서 있는 자리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차창을 열었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젊은 여자랑 살겠다고 마누라랑 딸다시까지 버리고 나간 사람이 왜 이런 거짓꼴이 됐을까? 제가 빈정대며 놀리는데도 남편은 묵묵히 기름을 얼마나 넣어주려냐고 물었어요. 인간아, 이러고 살고 싶니? 그 나이 먹고 이혼한 전차차에 기름이나 넣어주고 싶냐고. 그 꼴로 살 거면 왜 이혼하자 그랬어? 잘 살 자신도 없으면서 왜 내 가슴에 못 박고 나갔냐고. 나 당신 절대 용서 못해. 아직도 당신 생각하면 피가 들끓는다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웬걸. 남편을 보니 지난 앙금이 그대로 튀어올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랬더니 주유소 사장이 달려나오더군요. 그런데 주유소 사장 얼굴이 왠지 낯이 익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사장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소리치더군요. 도훈이 섹시하냐? 나 기억 안 나? 빵집 사장. 그제야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확실해졌어요. 남편과 저를 이어주려고 했던 그 빵집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제 차를 옆으로 빼게 하더니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왜 이제야 찾아온 거야? 여기 있다는 소식은 어떻게 알고 온 건데? 아니다. 길게 말할 거 없이 일단 도훈이 저 친구부터 당장 데리고 가. 간 이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몸이 말이 아니라고. 내가 숙소에서 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기어이 저러고 나와서 일을 하지 뭔가. 이러다 송장 하나 치를 판이야. 간 이식이요? 저 사람이 왜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진단 받았을 때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누가 이식을 받았대? 고문지 뭔지 그 인간이 찾아와서는 지 아들 다 죽게 생겼다고 기어이 도훈이 간까지 떼어갔잖아. 현병할 것들. 그랬으면 사람 몸이 온전해질 때까지 보살펴 주든가. 어떻게 수술 받자마자 토사구팽을 해. 내가 며칠만 늦게 발견했어도 도훈이 저 친구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야. 혹시라도 고모네 식구들이 그쪽한테 찾아가 돈 뜯어낼까봐 이혼까지 하고 수술대에 올랐나 보던데 그거 모르고 이혼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이 외도를 했던 흔적도 없고 하루 종일 저랑 붙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 그럴 시간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고모님 식구들한테서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행동이라니. 그래서 그 길로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데려다 병원에 입원부터 시켰어요.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라도 생기면 큰일이니까 일단 몸부터 추스르게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병상을 지키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제 얼굴을 조심히 쓰다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신혼 때부터 제가 잠들어 있으면 남편이 손으로 조심히 제 뺨을 어루만지곤 했었는데 그때 그 손길 그대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 답답한 남자야.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당신 혼자 바보같이 그 인간들한테 당하고 살아? 왜? 그 사람들이 나 괴롭힐까봐? 그럼 싸울 생각을 해야지. 왜 피할 궁리만 하냐고. 나 당신 이렇게 만든 인간들 절대 용서 안 해. 당신도 알지? 나 이제 돈 많잖아. 돈이 얼마가 들던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그 인간들 법적으로 짓밟아 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뒤에 숨어서 구경만 하라고.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똑똑히 지켜보란 말이야.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고모님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혼할 때 들고 나간 차도 지들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제 남편을 협박해 간 기증까지 받아냈던 점, 그리고 내 남편 몰래 이런저런 소액 대출을 받았던 것까지 파헤쳐보니 죄상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소장만 보낸 상태로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두고 보세요. 내가 이 잡스런 인간들을 탈수기에 젖은 빨래 짜듯이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요. 앞으로는 내 남편 그림자만 봐도 도망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참에 남편한테도 똑똑히 알려줄 거예요. 자기는 나 없이 절대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말이죠. 아무튼 다시는 내 남자가 호구로 살지 못하도록 얼른 혼인신고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잘 싸워 그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